3장 중간계의 존재, 아저씨의 여정.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서. 이제 아저씨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중년은 필연적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맞닥뜨리는 때다.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면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뿐더러 성공적인 노년에 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계저씨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년의 위기를 넘기는 데 실패한 남자들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계저씨로 유형화할 수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중년 남성의 나이 듦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과 외형적 성취를 성공의 지표로 여기고 달려온 날들 동안 정작 그들의 내면은 피폐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로 통칭되는 40, 50대 남성들은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한창 수행 중인 이들이다. 이들의 실패는 결국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저씨들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다. 누구에게나 미움받는 계저씨로 외롭고 슬프게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이번 장은 아저씨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장이다. 아저씨들이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는 나이 들어가는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포함된다. 나 또한 한 사람의 아저씨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남자의 인생 지도의 저자 게일 쉬인은 힘든 전환기를 겪고 난 후 자기 점검을 제대로 수행한 이들만이 만족스러운 중년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든다면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변신을 실행해야 한다. 아저씨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개인의 잘잘못만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발달 단계상의 과정과 우리 사회에서 남자라면 누구나 지날 수밖에 없는 통과 의례들, 개인의 의지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의 흐름들, 아저씨들은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이 인생의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아저씨는 중년이다. 융은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라 했다. 자신이 누구이며 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년은 그런 것을 잃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릭슨은 중년은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가는 시기라고 생각했다. 청소년기의 정체성을 위해 노력했듯이 중년은 제2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에릭슨의 이러한 생각은 서드 에이지의 윌리엄 세들러로 이어진다. 세들러는 중년, 곧 서드 에이지는 성인기 초기에 정착한 삶을 유지하면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때로 청년기 못지않은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청년기의 1차 성장과 비교하여 2차 성장이라 하는데, 이는 보다 복잡하고 한층 더 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2의 성장은 쉬운 것이 아니다. 노화와 성장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기 어색한 개념이다. 더구나 중년은 인생의 귀환 불가 지점을 통과한 때다. 새로운 시작을 마음에 품는 것조차 용기를 필요로 한다. 젊음은 빛을 잃고 체력은 떨어져 간다. 인지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중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우호적이지 않다. 사실 중년이 우리 사회에서 매력적이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20세기 초중반,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달로 한창 성장해가던 세계의 분위기는 젊음을 옹호하고 중년을 평가절하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기쁨, 욕망, 희망이 젊은이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중년의 이미지는 더 이상 인생을 개척하지 않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안주하는 무력하고 추레함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지금도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다.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중년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다. 100세 시대의 진정한 의미는 40, 50대 중년들이 앞으로 50년 가까이 더 살아야 한다는 데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기 힘들었던 시절, 사람들은 20세 전에 형성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후 40여 년의 인생을 살았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은 지금, 청년기 초반에 그린 자신의 모습으로 60년 이상의 인생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같은 시간 동안 사회 변화의 속도는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중년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이 성인기 초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듯이 중년의 정체성 확립은 이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중년의 정체성 찾기는 청소년과는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시작하는 청소년기와는 달리 중년은 중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저씨가 존재하는 곳은 모든 세계의 중간, 그야말로 중간계다. 아저씨들은 삶과 죽음, 노년과 청년, 과거와 미래, 직장과 가정, 성공과 실패, 개인과 집단, 선배와 후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디쯤에서 살아간다. 그 사이에서 양쪽의 최적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것이 중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일 것이다. 아저씨들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서 남성성에 집착하지 말자. 남성성은 오랫동안 힘과 권력, 운동 능력, 에너지, 자신감, 승부, 도전 등을 상징해왔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왜소하고 힘없는 남자보다는 건장하고 힘센 남자가, 조용하고 소극적인 남자보다는 거칠고 적극적인 남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가 성 역할이란 문화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라 주장한 이후부터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극복되어야 할 허구로 받아들여져 왔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학습된 성 역할 고정관념들이 적지 않은 폐해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차에서 비롯된 양성 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며 여기서 비롯된 성 역할도 완전히 허구라 볼 수는 없다. 최근의 연구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은 다분히 진화적 필요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인류는 상당한 기간을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때 성 역할이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큰 몸집, 강한 상체의 힘, 물체를 멀리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냥에 훨씬 적합하다. 양성평등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노르웨이도 남자는 사냥, 여자는 채집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은 남녀의 성 역할이 오로지 학습에 의해서만 정착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진화심리학의 과시가설에 따르면 성공적인 사냥꾼은 그의 생산성과 사회에 대한 기여 때문에 높은 사회적 지위가 부여된다. 명성과 존경, 이성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지 않지만 이 시대의 자취인 성 역할은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지난 현재에도 남아있다. 따라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 현대의 남자들도 여전히 남성성을 추구한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멋진 근육을 갖고 싶어하고 이성에게 매력적이기 원하며 사회적 성취를 성공의 중요한 척도로 생각하고 우두머리 스쿼트로서 자신의 무리를 지키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남성성은 더 이상 의미를 찾기 어려워졌다. 전통적 남성성이 형성되고 기능해왔던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 어려웠던 시절의 일이다. 수렵 채집 시대에 늙고 힘이 떨어진 남자는 효용 가치가 없었다. 물론 그때까지 생존할 가능성도 극히 낮았겠지만 말이다.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긴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였다. 이후 사람들은 늘어난 수명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만 했다. 1960년대가 되어서야 중년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고 1990년대에 노년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화된 것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역할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중년을 지난 이들이란 인생의 전성기를 지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존재에 가까웠다. 이제 아저씨들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들 말이다. 아저씨들이 젊은 날을 지배해왔던 남성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첫째,
현대사회에서 중년 이후의 남자들의 역할이 남성성의 발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아저씨들에게 힘쓰고 싸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생식행위도 40대가 되면 거의 마무리된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남성성도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20년 가까이 짊어져야 했던 국방의 의무도 40세면 끝난다. 두 번째 이유이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년에는 노화의 결과로 생물학적 남성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 근육량, 성욕을 포함한 정력 등 우리 사회가 남성성이라 정의한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략 30대 중반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문제는 남자들이 이러한 신체적 남성성의 감소를 자신의 존재 가치의 상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특히 성능력은 남자의 자존심의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년의 성능력이 떨어지면서 남자들은 급격히 자존감을 잃는다. 자존감이 떨어진 중년 남성들은 성능력에 집착하게 된다. 성적으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비아그라를 사고 성기 확대 수술을 받고 주변의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려 한다. 이른바 계저씨들의 성희롱은 이런 식의 자기 존재감 확인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역시 바람직한 존재감 확인과는 거리가 멀다. 에릭슨이 말했듯이 중년의 외도는 허무감에서 벗어나고자 유사 친밀감을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아저씨들이 진짜 친밀감을 추구해야 할 대상은 자신의 배우자다. 소원해진 아내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통한 존재 확인이 어려워진 이들이 저지르는 행태가 다른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딸 같은 여직원을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기성세대가 갖춰야 할 관대성에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다. 중년이 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실현에 실패한 채 부정적인 모습으로 늙어가게 된다.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관계들은 악화되고 갑질이나 성희롱같이 왜곡된 방식의 존재가치 확인은 결국 자기 파괴에 이른다. 그렇다면 아저씨들은 남성성의 상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집착하기보다는 변화한 현실을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화되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치우쳤던 자기의 균형을 이루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성화라고 생각했는데 풀어 말하자면 개성화란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하기 싫거나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성화의 과정에는 내면에 존재하는 정신체계의 균형이 필수적인데 양성, 즉 남성성과 여성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대표적인 요소다. 모든 사람은 양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생물학적으로도 남성 호르몬은 여성에게도 분비되며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나 어떤 쪽의 성이 더 지배적인가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융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남성성이 무의식이 되는데 이것을 아니무스라 하고 남성은 여성성이 무의식이 되는데 이를 아니마라고 한다. 융은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사회와 과정을 통해 지배적 성 역할과 그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성적 무의식이 만들어지는데 사회에서 한 가지 성의 역할만을 강조할수록 다른 쪽의 성은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배적 성과 잠재된 성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열세인 성에 대한 균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다시 말해 학습된 남성성이나 여성성에 집착하게 되면 신경증 같은 정신적 위기에 봉착한다. 신경증은 자기 분열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자신의 다른 모습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증상인 것이다. 자기가 분열된 상태로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년에 나타나는 성호르몬의 변화는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양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남자들은 사회로부터 남성성에 대한 압력을 받아왔다. 항상 강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지칠 줄 모르고 일해야 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압력 말이다. 또한
남성의 여성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누군가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은 여성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남성들은 사회의 요구에 충실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연의 섭리에 의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을 이루게 된 아저씨들은 젊은 날을 지배해왔던 남성성의 압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성성의 상실이 저주가 아닌 축복일 수 있는 이유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아빠상을 만들자. 다음은 몇 년 전 화제가 되었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아빠는 왜? 라는 시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201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빠들의 육아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47분이고 스웨덴은 무려 5시간에 이른다. 이것만 보면 한국 아빠들이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아빠들은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다. 퇴근 시간은 밤 10시를 넘기 일수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2069시간, OECD 34개국 중 2위다. OECD 평균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 많다. OECD 국가보다 주당 5.8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잠잘 준비를 하거나 이미 자고 있을 시간이다. 이래서는 아이와 놀아주기는커녕 얼굴 볼 시간도 변변히 없다. 볼 일이 없으니 아빠의 존재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는 아빠들은 시간이 날 때 아이에게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한다.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좋은 이야기, 도움이 될 이야기도 해주고 주중에도 가끔씩 문자와 전화로 관심을 표한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간섭이다. 친하지도 않은데 얼굴 맞대고 앉아서 훈계나 듣고 있자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준들 귀에 들어올 리 없다. 아이들이 표상하는 아빠의 모습은 잘난 척 대마왕, 잔소리왕이다. 아이는 아빠와 놀고 싶은데 아빠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아이들은 할 말이 있으면 엄마에게 달려가지 아빠를 찾지는 않는다. 엄마가 아빠 통역사 역할을 하는 집안이 한두 집이 아닐 것이다. 지금 아버지들은 대개 자신들의 아버지들과 별로 안 친하다. 개발시대를 사셨던 우리의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해서 식구들을 벌어먹이는 것을 가장의 유일한 책임으로 아셨던 분들이다. 그분들의 덕으로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늘 바빴고 자식이나 집안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은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이 그다지 많지 않다. 경제적 지원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셨던 아버지의 든든함과는 별개로 말이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아저씨들은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이다. 자상한 아버지, 함께 공을 차고 뒹구는 아버지,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우리 아버지들과 다를 게 없다.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상을 찾을 때다. 과거의 아버지는 부양자였다. 부양자의 역할은 가족을 위해 경제적 책임을 지는 존재다. 돈을 벌어왔다는 부양의 책임을 다한 가장은 권위를 가지고 가족 위에 군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의 아버지는 양육자여야 한다. 아이가 자라는데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것만큼이나 아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시대의 아빠는 같이 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버지여야 한다. 아이와 친한 아빠가 되는 것은 게임을 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게임에서 고렙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육아도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저씨들이 아이들과 친하지 않은 것은 그들과 보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레벨업 노가다를 하지 않고 고렙이 될 수 있는 게임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아저씨들의 책임은 아니다. 우선 아빠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사회의 책임이다.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나 정시퇴근의 법제화 등 최소한 7시부터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회사와 국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밤 11시에 퇴근하면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아버지들에게 지워진 부양의 의무도 어느 정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부양의 책임 위에 양육자로서의 책임까지 더해지는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다. 적어도 부양의 책임 때문에 아이에게 다가갈 시간마저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아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바쁘겠지만 집에 돌아오면 쉬고 싶겠지만 아빠는 아이와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육아를 엄마의 몫이라 생각하고 자신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아빠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빠가 돈 벌고 엄마는 온전히 가사와 육아를 맡던 가부장 시대의 생각이다. 엄마들의 경제활동과 별개로 육아는 부모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아이와 친한 아빠가 되고 싶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퇴근했다면 목욕이라도 시켜주고 잠자리에서 책이라도 읽어주자. 주말에는 하루만이라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보자.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가도 좋고 동네 공원에서 공놀이를 해도 좋다. 간만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이때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아빠 그 자체다. 일에 지쳐 피곤하고 쉬고 싶겠지만 그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모 광고에서처럼 아이의 입에서 아빠 또 놀러오세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아빠와 아이가 친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좋은 아빠와 아이의 관계는 사회로 이어진다. 아빠와 아이의 신뢰는 신뢰 있는 사회의 바탕이 되며 아빠의 육아 참여로 안정된 아이는 지적 발달도 빠르다. 또한 아이는 아빠에게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이어받아 자신이 이끌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된다. 태어난 뒤 처음 5에서 7년 동안 자식에게 헌신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본질과 신뢰성에 대해 전혀 다른 종류의 기대가 발달한다.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친밀감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으로 이어진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과도 원활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빠와 나눈 대화들은 아이의 표현력과 어휘 증가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아빠에게는 엄마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를테면 아빠들은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놀아주는데 엄마들은 위험할까봐 못하는 짓들도 과감하게 저지른다.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많다. 관계중심적인 엄마들과는 달리 과업중심적인 아빠들과 놀면서 아이들은 일의 우선순위와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엄마들은 아무래도 내 아이의 안전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친구와 싸우고 우는 아이를 보면 내 아이 다친 데 없나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빠들은 다르다. 쓱 봐서 크게 다친 데가 없으면 왜 싸웠고 다음에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친다. 또한 대부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들은 아이들의 미래 사회생활에 대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아빠의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사회를 움직여가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자신도 나중에 아빠 같은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우기도 한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요. 이 사회의 미래다. 부모는 제 자식의 부모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아빠의 역할이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지식을 업데이트하자. 청년들이 아저씨들에게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있다. 일방적인 지시, 인격모독, 내로남불, 자기 자랑으로 요약되는 개저씨들의 의사소통의 특징은 공감의 부재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과의 공감은 의사소통의 전제 조건이다. 공감이 빠진 대화는 문자 그대로 지시와 복창에 불과하다. 하물며 듣는 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신공격에
책임은 회피하고 후배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뻔뻔함까지 더해지면 조직은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조직의 문제로 빠짐없이 언급되는 높은 퇴직률과 노동시간 대비 낮은 생산성 등은 상당 부분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저씨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저씨들이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들의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아저씨들은 조직의 요구를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조직의 요구란 대개 생산성과 관련된다. 그런 말들을 좋게 좋게 나누기는 힘든 일이다. 또한 아저씨들은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 사실 잔소리의 본질은 듣는 사람 잘 되라는 데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후속세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에릭슨이 이야기한 관대성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어도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소통할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지의 문제는 그 다음이다. 효과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 아저씨들은 자신들과 소통할 대상을 알아야 한다. 경험자의 입장에서 초심자는 늘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다. 선배들은 그런 후배들의 사정을 좀 더 알아줄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아저씨들이 항상 점검해야 할 사항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것이다. 예전에 배운 지식을 지금도 옳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젊었을 때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보겠다는 것은 변화의 물결에서 스스로 도태되는 길이자 자녀들과 후배들과 단절되는 길이다. 사실 인간의 사회화는 청년기에서 마무리된다.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기본적인 계획과 그에 필요한 훈련들이 20대 초중반에는 대략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은 20대 중에 인생의 모든 배움을 끝낸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배운 지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느릴 때에는 그래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오랫동안 나이든 사람들은 지혜로운 이로 대접받아 왔지만 이제 그것이 당연한 시대는 지났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이가 꼰대고 개저씨다. 개저씨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아저씨들은 과거의 지식을 계속해서 새 것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꼭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만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또 다른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롭게 알아야 하는 일들도 있고 삶을 보다 즐겁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도 있다. 그러나 공부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특히 중년에 시작하는 공부는 더욱 그렇다. 청년기의 공부가 사회에 나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 중년의 공부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다. 더 성숙한 인간이 되고 이웃과 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아저씨들은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나이 먹고 뭘 하겠냐는 태도는 가장 피해야 할 자세다. 100세 시대다. 40대라면 살 날이 60년은 남은 셈이다. 벌써부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남은 60년 동안 정체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내가 머물러 있는다고 세상이 나를 위해 멈춰주지는 않는다. 나이 좀 먹었다고 배우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느새 철저히 고립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TVN 예능 꽃보다 할배 스페인 편에서 맏형인 이순재 선생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이전과 달리 여행 도우미 이서진 없이 출국해서 스페인 공항에서 숙소까지 찾아가야 하자 비행기 안에서 잠도 자지 않고 스페인어를 공부했고 과정이 조금 힘들고 헤맸지만 그래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이후 인터뷰에서 나이 먹었다고 주저앉아서 어른 행세하고 대우받으려고 주저앉아버리면 늙어버리는 거고 난 아직도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 중년기에 이웃과 사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다.
필수적인 것은 배움이다. 중년의 위기는 적절한 교육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극복할 수도 있다. 또한 아저씨들은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하니까 이 나이에 뭘 배울까 싶겠지만 최근의 뇌과학 연구들은 아저씨들의 뇌가 아직 믿을만할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첫째, 나이가 들었다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자 셰리 윌리스는 1956년 시작해서 4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종단 연구를 통해서 어휘, 언어 기억, 계산, 공간 정향, 지각 속도, 귀납 추리 등 최고의 수행력을 보인 나이는 40세에서 65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들에 의하면 중년에는 타인의 진정한 인격을 판단하는 능력이 최고에 이르고 복잡한 금전 문제에 있어서도 최고의 판단을 보이며 통찰력이라 부르는 능력에서도 최대치를 보인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취약해진다고 여겨지는 기억력조차도 나이 먹는다고 나빠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단순 암기력은 청년기가 지나면서 쇠퇴하지만 요점 기억은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노년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더 좋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뇌세포가 나이가 든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뇌세포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1913년 노벨상 수상자 산티아고 라몬 이카알이 그렇게 말한 후로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지만 최근에는 신경과학자들은 미엘린이 중년 말기에 이르러서도 계속 자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엘린은 대뇌 전두엽을 구성하는 백지를 이루는 성분이다. 미엘린 덕분에 뉴런은 신호를 보낸 뒤 다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프랜시스 빈스는 이 미엘린이 바로 중년의 지혜라고 보았다. 사람들의 지혜와 판단력, 전문 지식이 중년의 절정에 달하는 이유는 성숙해진 뇌 기능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세에서 76세의 남성 70명의 뇌를 스캔하여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중년이 될 때까지 계속 미엘린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미엘린의 양은 50세 무렵에 절정에 이르렀고 일부는 60대에 들어선 뒤에도 계속해서 증가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뇌는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함으로써 노화에 대응한다. 한쪽 뇌에서만 했던 일을 양쪽 뇌에서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양측 편재화라고 한다. 젊었을 때는 뇌의 한쪽만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고 신경세포의 기능이 둔화되면서 한쪽 뇌만 가지고는 효율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떨어진 기능을 보완하고자 양쪽 뇌가 협응을 시작하는 것이다. 양측 편재화는 창의성과 연결된다. 머추얼 마인드, 장노년기 두뇌를 새롭게 하는 8가지 방법의 저자 진 코엔은 뇌의 좌우 반구는 중년에 더 잘 통합되면서 더 위대한 창의성으로 가는 길을 터준다. 뉴런 자체는 노화되면서 처리 속도를 어느 정도 잃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게 서로 얽힌다고 주장한다. 뇌의 양측 편재화는 연륜을 설명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젊어서 하던 일들의 효율이 떨어지면 보완이 되는 요령들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강속구로 이름을 날리던 투수가 나이가 들어서 구속이 떨어지면 변화구 투수로 거듭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련함을 얻는 것이다. 중년에 나타나는 이러한 뇌의 성숙은 교육과 관계가 깊다. 꾸준한 배움으로 뇌를 단련할수록 뇌는 성숙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시대가 지났음을 알고 물러서는 것도 옛 세대의 미덕이다. 하지만 착실히 쌓아올린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하여 후속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지금 한창 활동하고 있는 아저씨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아직 사회는 아저씨들을 필요로 한다.